이번 시간에 이제 경매를 할 텐데요. 경매 관련해서 그 자료를 어디를 좀 보시냐면 5페이지 밑에 보면 그림 그려진 게 있죠. 그거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매 절차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죠. 네. 자, 경매 절차가 처음에 경매 신청부터 시작합니다. 경매 붙였어요. 이렇게. 누가 경매를 붙일까요? 이거? 채권자들이 막 경매 넣겠죠? 네, 경매 신청, 이렇게. 경매 신청이 되면 법원에서 딱 봐가지고요. 등기소에 촉탁해서 경매 등기를 해주게 돼요. 경매 등기, 이렇게. 그 경매 등기가 되면 일반적으로 압류의 요력이 발생한다. 그래요. 압류. 네. 경매 등기 되면 압류 요력이 생긴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어떤 일이 되냐면, 이거 경고 표시예요, 경고 표시. 경매에 넘어간 집을 갖다가 샀다고 해봐요. 그랬다가 만약에 경매가 진행돼서 낙찰자가 나오면 낙찰자한테 집 소유권 뺏겨요. 손대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압류. 다 축지됐던 거예요. 그죠? 그럼 언제 이제 요 압류력이 생기냐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면 법조문은 요게 경매 등기가 뜨거나 아니면 채무자 소유자한테 송달이 되거나 둘 중에 빠른 시점이야. 경매 등기가 뜨거나 아니면 송달된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어떻게 돼요? 압류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경매의 종류가 두 종류 있는 거 아시죠? 강제 경매가 있고, 이건 들어보셨을 건데, 임의 경매가 있고, 경매 종류 두 종류.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니까 붙이는 경매 무슨 경매?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돌려받아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붙이는 경매? 강제 경매요. 그러니까 세입자 같은 경우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 얻었고 그 판결 얻은 거 갖고 경매를 집어넣는 거예요. 억지로 경매를 집어넣어요. 강제 경매. 그런데 은행 같은 경우는 경매 집어넣는 경우 많죠.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이런 데서 경매 넣는 경우 많죠.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바로 경매를 넣어요. 바로. 왜 그래요? 저당권이 등기부에 떠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저당권 등기를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 꼬간 사람이랑 같이 하니까 다툴 필요가 없잖아. 자기가 꼬갔으니까 경매 등기, 저당권 등기 하는데 협조했겠지. 그러니까 바로 붙이는 경매를 무슨 경매? 임의 경매. 그러니까 은행에 붙이는 게 임의 경매, 이런 일반 채권자가 붙이는 경매가 강제 경매. 그 둘의 차이점은 여기는 재판을 한 번 해서 판결 같은 게 있어야 돼요. 요게 있어야 경매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고, 이건 판결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바로 넣는 거야, 바로. 임의 경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매 신청이 되면 그 뒤에 보면 두 번째 절차가 배당 요구의 종기, 마지막 날입니다. 여기 이제 공란이 적어서 생략했습니다. 배당 요구의 종기를 결정해서 공고하는 시점이 두 번째. 언제까지 배당 요구해? 라고 통지서 날라오고 막 공고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매각 준비라고 되어 있죠. 매각 준비는 법원이 하는 겁니다. 매각 준비하는 구체적인 절차는 감정평가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집행관한테 시켜가지고 현장 조사하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황 조사서 이런 거 같은 거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 것이 매각 준비. 이런 건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아니에요. 자, 네 번째가 뭐냐면 이제 공고를 띄웁니다. 경매할 텐데 라고 관심 있으면 오라 이런 식으로 공고를 띄워요. 매각 공고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매각 실시입니다. 매각 실시 5번 매각을 실시한다. 이렇게요. 요게 이제 매각 실시하는 그 날을 매각 기일이라고 얘기해요. 옛날에는 입찰 기일이라고 했던 거예요. 지금 입찰을 말 대신에 입찰한 말 대신에 매각이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매각 기일이다. 그러면 1월 10일 날 매각 기일이다. 그러면 이때 보통 10시에 모이죠. 그 매각 기일이야. 기일이란 말이 뭔지 아셔야 돼. 기일이란 말은 몇 년 몇 월 며칠, 그죠? 몇 년 몇 월 며칠 플러스 몇 시까지 얘기하는 거야. 몇 시 몇 분까지. 그래서 날짜 플러스 뭐예요? 시간까지 얘기하는 거야. 그걸 기일을 잡는다고 그래. 그래서 이제 기일이란 말을 법에서 많이 쓰는데 재판 기일을 잡는다 그러면 몇 년 몇 월 며칠만 얘기하면 몇 시에 올 줄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오전 10시다 그러면 요게 기일인 거예요. 뭐까지 잡는 거예요? 시간까지. 보통 경매는 10시에 모여서 많이 하죠. 10시 아니면 뭐 10시 반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보통 10시에 많이 모이죠. 자, 그때 이제 중요한 건 거기 보시면 매각 실시하는 매각기일에서 딱 2주 전에 뭐 한다고요? 공고를 띄워야. 그러니까
공고 띄우고 그 다음날 바로 매각하면 안 돼요. 정보를 알아들을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최소한 얼마 정도? 2주. 요거 기억하시고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중요합니다. 자, 입찰 들어올 때요. 입찰 들어올 때 여기에 들어온 사람은 보증금 걸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매수 신청 뭐예요? 보증금. 돈 걸고 들어오세요. 이런 뜻입니다. 매수 신청, 보증금. 매수 신청, 보증금은 10%예요. 10% 걸고 들어와요. 계약할 때 계약금 10% 걸듯이 입찰 들어올 때도 10% 거는데 중요한 건 뭐에 10%냐 이게 중요하죠. 자기가 써낸 금액의 10%가 아니고요. 자, 법원이 감정평가를 통해서 결정된 최저 매각 가격 있죠. 실무에서는 최저가라고 얘기하는데 최저가의 10%를 걸고 들어와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최저가의 10%라고 써져 있죠. 그때 이제 요거 매수신청 보증금을 내는 방법은 자, 현금도 받아주고 자기합수표도 받아줍니다. 그리고 지급보증 위탁 계약 체결 문서라고 해서 경매 보증보험 증거도 받아주는데 잘 안 써먹습니다. 보통은 자기합수표 끌어옵니다. 근데 어쨌든 방법은 세 가지라고 하셔야 돼. 현금, 그 다음에 자기합수표, 그 다음에 지급보증 위탁 계약 체결 문서 세 가지인데 자, 그런데 주로 자기합수표 가져온다. 자, 그렇게 써내고 이거 돈 내는 사람 중에서 최고로 높은 금액 써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정식 명칭으로 할 때는 최고가로 매수하겠다고 신고한 사람을 결정해 놓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실무에서는 줄여서 최고가, 최고가 많이 부릅니다. 자,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차순위 이렇게 나오죠? 이 사람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차점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차순위자, 이때 실무에서도 차순위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차순위로 매수하겠다고 신고한 사람, 이렇게 부릅니다. 정식 명칭은. 그런 사람을 찾아 놓습니다. 그걸 결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 좀 이해를 하실 거, 이 차순위자, 요 사람은 이제, 차순위자가 돼서 혹시 최고가 요 사람이 다음 기일에서, 그죠? 나중에 돼서 대금 납부를 하면 문제가 없는데 요 사람이 혹시 대금 납부 안 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내가 대신 돈 내고 받아갈게요 라고 예비 합격자 형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차순위 매수신고인은. 이게 차순위 매수신고인이라는 것은 무조건 있는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 차순위 매수신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이 나 차순위자 할랍니다. 그러면 인정을 해줘요. 2등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가격차가 너무 많이 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때는요, 이 차순위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되려면 보시는 것처럼 최고가가 써낸 금액에서 요 입찰 보증 금액을 그 금액을 넘게 쓴 사람이 자격이 있는 거야. 그 중에서 제일 위에 사람한테 물어봐. 그 사람이 차순위 매수신고 하겠다고 하면 인정을 해줘요. 그런 사람이 없으면 차순위 매수신고는 안 되는 거고. 자, 여기 차순위 매수신고예요.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이 경매에 넘어갔다. 여기 감정가가 2억으로 잡혔어요. 그러면 첫 번째 경매할 때는 이 감정가가 그대로 최저가가 돼요. 최저가 2억 된다고요. 그럼 2억 이상 써내봐요. 이렇게 돼요. 그럼 2억 이상 써내보라고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은 2억 1,000을 쓰고 B라는 사람은 2억 2천을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두 사람밖에 안 들어왔다면 최고가는 누가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최고가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최고가 매수신고인.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됐든 들어올 때는 보증금을 걸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보증금이 10%야. 뭐의 10%예요? 자기가 써낸 금액의 10%가 아니에요. 옛날엔 그랬지만 지금은 요 최저가의 10%니까 얼마를 써냈냐에 관계없이 집어넣는 보증금은 다 똑같아. 같은 물건이라면 그래요. 이 사람 얼마 보증금? 2천. 이 사람도 얼마? 2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의 최고가, 이 사람은 차순위 매수 신고할 자격이 있을까요? 요걸 이해해 보셔야 돼. 차순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이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써낸 금액에서 최고가 보증금을 그럼 얼마예요? 2억이죠. 그러면 요 사람이 써낸 금액 2억 넘어가면 되죠? 그러면 차순위 매수 신고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되지. 그렇게 따진다고요? 최고가 금액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게 썼어야 돼. 자, 하나 질문 더 드려봐요. 그러면 이게 기출문제 지문에서 지문으로만 3번 나오고 한 문제로 나왔던 내용에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2억 3천에 받았어. 그러면 이 사람은 차순위 매수신고 자격이 있을까? 요 금액을 떼래매. 얼마야? 2억 1천. 요 사람이 쓴 금액이 2억 1천을 뭐예요? 넘어야 된다고. 안 넘었잖아, 지금. 갔잖아. 자격이 없어. 됐습니까?
넘어야 된다고. 포인트라고 그게. 자, 근데 이제 거기 밑에 보면 유찰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무도 안 들어와 버려. 그럴 수 있죠. 비싸니까 처음에 경매할 때는 보통 아무도 안 들어오거든요. 유찰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유찰됐다고 그래요. 이때 다시 하는 요 경매를 세매각이라고 불러요. 다시 한다고 그래서 이때는 원인이 뭐냐면 아무도 안 들어와서 그렇다. 왜 아무도 안 들어왔을까요? 비싸서 안 들어온 거니까. 이때는 다시 할 적에는 여기서 만약에 여기 들어와서 그렇지 안 들어왔다고 쳐봐. 그러면 한 달 뒤에 다시 하거든, 두 번째. 그때는 비싸서 안 들어온 거니까 여기 최저가를 법안에 따라 틀립니다만 보통 20% 정도를 다운시켜줘요. 여기가 광명 같은 경우는 30%가 떨어지네. 그럼 여기 지금 20%를 다운, 광명 맞추면 30% 해봐요. 30% 다운시키면 어떻게 돼? 6천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한 달 뒤에는 얼마가 최저가가 되냐면 한 달 뒤에는 마이너스 6천이니까 1억 4천이 되는 거야. 2억짜리가 두 번째 할 때는 1억 4천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제. 1억 4천. 1억 4천 이상 써봐라. 요때는 막 우르르 달라들겠지. 예? 2억, 감정가 2억짜리가 지금 1억 4천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낙찰이 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게 이제 유찰됐을 때 다시 하는 걸 세매각. 그러니까 이때는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최저 매각 가격을 저감, 다운이라고 얘기해요. 저감 시키죠? 저감 시킵니다. 보통 20% 아니면 30% 예, 그런 뜻이에요. 그 세매각이라고 부른다고 밑에 써져 있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최고가를 정했어요. 만들었죠? 그럼 최고가를 정했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일주일 있다가, 현실적으로 일주일인데 법에는 일주 이내라고 돼 있어요. 일주일 있다가 어떻게 하냐면 매각 허가할 건지 불허가할 건지를 결정한다고요. 이걸 매각 허브 결정이라고 그래. 그 허브 결정하는 그 날을 매각 결정기일이라고 불러요. 결정기일 이렇게 불러요. 이게 뭐냐면 일주일 있다가 절차상에 요 경매를 진행한 절차상에 문제가 없을 때는 허가가 떨어져. 일주일 있다가 다시 한 번 더 판단해 보는 거야. 절차에 하자가 있다 그랬을 때는 불허가 떨어져. 그러니까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막 생각되는 사람은 불허가 신청을 하겠지. 법안에다가. 그러면 거기 이제 사법보좌관이 막 보고서 생각을 해봐. 절차가 진짜 잘못됐어? 잘못됐으면 일단 어떻게 해요? 불허가 결정을 내래. 근데 대부분 허가 결정이 나요. 만약에 이제 혹시 불허가 결정이 나잖아요. 그러면 새로 해야 돼, 새로. 새로 한다고 해서 요 앞에 준비된 것까지 새로 할 건 아니야. 이미 준비는 끝난 거잖아, 지금. 새로 한다는 것은 공고부터 다시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것도 세매각이라고 부르는데 원인이 뭐죠? 그러면 원인이 유찰이 아니고 이건 불허가 떨어져서 그렇다. 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가 제대로 안 됐어. 그죠? 그런 거. 그랬을 때는 불허가 이게 나올 수 있어. 이때는 근데 저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고 다시. 요것만 저감을 해요. 요때만. 그죠? 유찰됐을 때만 다운시키는 거예요. 나머지는 저감이 없어요. 예. 자,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중간에 화살 표시만 돼 있습니다만은 그런 뜻.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대부분 이거 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허가나 불허 결정 난 거에 대해서 만약에 불만이 있으면 항고할 수 있어요. 항고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있어요. 밑에 것도. 근데 중요한 거. 언제까지 항고합니까? 항고는 일주일 이내 항고라고 합니다. 일주일 이내 항고. 이것도 뭐예요? 일주일 넘어가 버리면 항고 못해요? 항고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허가든 불허가든 뭐예요? 확정돼 버려요. 불허가에 대해서 항고 안 해서. 그럼 불허가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죠? 대부분은 그냥 허가 납니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여기서 항고한다면 불허가에 대해서 항고할 경우는 잘 없어요. 왜 그러죠? 불허가 나면 요 부동산 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은 거예요. 경매 안 넘어갔으니까. 그런데 요 경우는 어떻게 해요? 허가 나면 그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거잖아. 거기 있는 세입자라든지 집주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불만이 많겠죠. 그러니까 불만이 많은 경우는 위에 거예요, 위에 거. 솔직히. 밑에 거보다는. 그러면 위에 같은 경우 이때 항고할 사람 많이 있겠네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맨입으로 안 돼요. 돈을 걸어야 돼. 그것을 항고 보증금이라고 그래요. 항고 보증금. 이것도 10%예요. 10%. 근데 무엇의 10%인가 이게 중요한 거지. 얼마 정도 거냐면 낙찰가의 10%예요. 엄청 커요. 낙찰가를 갖다 법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매각 대금의 10분의 1이라 그랬어요. 아까 저기 요거 매수신청 보증금도 10%죠? 매수신청 보증금 뭐의 10%예요? 뭐의 10%?
최저 매각가의 10%지만 요건 뭐예요? 매각대금에 낙찰가의 10%니까 이걸 최저가의 10분의 1 그러면 안 되겠죠? 요거하고 요거 두 개 바뀌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여기 지금 항고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는데 공탁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금전, 또 하나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요 두 가지 방법으로 공탁을 하고 있으니까 아까 요 위에 보면 매수신청 보증금을 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아니고 몇 가지요? 세 가지. 현금, 자기업수표, 지급이탁, 계약, 체결문서 이렇게 세 가지. 여기는 두 가지. 이렇게 잘 비교해서 봐두셔야 돼. 근데 여기는 이렇게 돈 걸고 진짜 억울한 사람만 항고해라 이거지. 그랬다가 만약에 판사가 딱 보니까 항고할 만한 이유가 없어. 그러면 판사는 뭐 하냐? 기각이야, 기각. 판사가 안 받아준다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왜냐면 이 낙찰가에 10% 걸었던 공탁금, 공탁금 있죠? 몰수요, 몰수. 이때 몰수는 이제 다 몰수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몰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피눈물 나는 돈을 갖다 떼이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함부로 대들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냥 따르고 귀찮게 하지 마라는 뜻이야. 이게 항고를 너무 많이 하니까 옛날에 이걸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냐면 여기 이제 관련된 사람들이 경매를 갖다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항고를 막 돌아가면서 하는 거야, 항고를. 그러니까 법원에도 그날에도 판사가 부적합하래. 항고를 하면 항고할 때마다 판사가 판단해 주는데 판사 일이 막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판사는 그날도 바쁜데 그래서 이거 돈 걸고 해라 그러니까 항고하는 게 건수가 확 줄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제도를 둔 거지. 그 제도까지 지금 써놨죠. 옆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는 게 매각 결정일인데 그때 특히 허가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 보증금을 공탁해야만 항고할 수 있다. 얼마를 공탁하느냐? 매각 대금의 10%다. 자, 그런데 만약에 불허가가 떨어지면 불허가 난 거 있죠? 이때는 새 매각 절차로 넘어간다. 새 매각 절차 넘어가는데 이때는 저감은 없다. 그죠? 유찰하고 다르죠? 네, 거기에 지금 옆에 화살 표시가 대각선으로 간 건데 거기 쓰기 곤란해서 옆에 밑에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농취증. 우리 지난주에 이거 했을 것 같아. 경매나 농지를 낙찰 받을 때도 낙찰 받는 사람은 농사 지으려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농취증. 원래 농취증은 등기 칠 때 첨부서류예요. 등기 신청할 때 농취증이 안 들어오면 각하 뭐 이렇게 하잖아. 그러잖아. 안 받아주잖아, 등기를. 그런데 경매는 좀 다른 게 경매는 농취증이 등기 칠 때 첨부서류가 아니고 그 전에 매각 결정기일 때 요때 농취증을 갖다 내야 된다고요. 요때 만약에 요때 농취증을 못 갖다 내죠. 못 갖다 내면 어떻게 돼요? 불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취증은 언제 갖다 낸다고요? 매각 결정기일에. 매각 기일이 아니에요. 매각 결정기일에 갖다 낸다고 하는 게 오른쪽 귀퉁이 밑에 있는 거예요.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대부분 뭐예요? 허가 난다고 그랬죠? 허가 나면 그 다음 절차 어떻게 넘어가요? 허가 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7번. 대금 납부입니다. 여기가 또 중요합니다. 대금 납부. 7번. 중요합니다. 대금 납부. 여기. 거기 세 가지 내용이 중요해요. 대금 언제까지 돈 내야 될까요? 낙찰 받은 사람은, 허가 결정 받은 사람은 언제까지 돈 내는 거예요? 허가 났으니까 돈 내는데 언제까지 대금을 납부하죠? 대금, 지급, 기한 내에 대금을 납부합니다. 기한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해. 기한이니까 요건 기일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기일이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기일이 돼버리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딱 그때까지 그때 돈 내. 그러죠. 그럼 돈 들고 그 시간 딱 됐을 때 딱 기다리고 있다가 시간 딱 되면 그때 그게 기일이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거요. 기한을 딱 정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통 한 달 기한을 줘. 그럼 그때 돈 마련되는 시점에 뭐 대출 나오면 대출 나온 대로 돈 마련되는 시점에 가서 내면 되지. 딱 원포인트 딱 그 시점을 정해서 대금을 납부하게 할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바꿨어요? 기한 내에 대금을 납부하시오 이렇게 바꾼 거야. 여기 중요해요. 자, 그런데 기한 내에 대금을 납부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중요하죠. 대금 납부하면 납부하는 즉시 바로 어떻게 해요? 권리를 취득해요. 여기서는 소유권이겠죠? 소유권한 권리를 취득하는데 중요한 건 등기 이전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는데 소유권 취득하죠, 지금. 그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 소유권 취득한다는 거 여러분들 배우셨죠? 왜 그렇게 등기 안 냈는데도 이때 소유권을 취득하죠? 민사집행법에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그게 바로 법률의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 이렇게 가잖아.
민사집행법에서 매각대금을 다 낸 때 권리취득한다고 되어 있어요. 응? 민사집행법에 그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금 납부 안 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겠죠? 생각보다 많아요. 대금 납부 안 했어. 왜 안 했을까? 그러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이 없어서 그러죠. 돈이 없는데 왜 이거 들어왔을까? 이런 또 생각될 수 있죠. 대출을 많이 받는 거. 그 경매에서 대출 많이 받는 거예요. 사실 요즘 대출이 잘 안 이루어지지만 옛날보다는. 예, 그런데 대출 많이 활용하거든요. 근데 대출이 자기 생각만큼 안 나오거나 막 그런 경우가 있어. 그죠? 그러면 이제 돈을 못 내는 수가 나와. 그럼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돈 안 내면 다시 할 수밖에 없죠. 임자를 못 찾았으니 다시 하는 거 요렇게 그려놨어요 지금. 그죠? 위로. 요것은 재매각이라고 불러. 세매각이 아니에요. 요건 재매각. 이때는요 최저가를 저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게 이거 높은 금액 쓰는 사람 분명히 있었잖아. 그리고 허가받은 사람 분명히 있었고 단지 돈을 안 냈을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저감을 하지 않고 다시 합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재매각이 넘어간다 그렇게 됐을 때는 저감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 재매각과 앞에 나왔던 세매각 두 개는 구별돼야 돼요. 이건 재매각이요. 이건 세매각이요. 이렇게 되는 거야. 구별돼야 되고. 그러면 여기서 대금 납부 안 한 사람은 어떤 불이익을 입겠습니까? 돈 안 낸 사람은. 돈 안 낼 수도 있잖아, 지금. 그러면 자기가 걸었던 입찰 보증금 요거 있잖아요, 요거요. 메신저 보증금 날라가 버리고, 이거 떼여요. 그리고 재매각 기일이 열려서 다시 경매가 진행되면 그 재매각 기일 그 경매 물건에 대해서는 못 들어와, 이제는. 자기가 돈 안 내가지고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잖아요. 다시 할 때 그 경매 절차, 그 물건은 다시 못 들어와. 그런 불이익을 입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까지 했으면 대금 납부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별로 없어, 이제. 돈 냈으니까 돈 어떻게 해가겠어요, 돈. 나온 돈을.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아가겠죠? 순위대로. 우선, 최우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뭐가 되겠어요? 보니까, 등기부가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잖아, 지금. 소유권 취득은 요때 했다고 하지만, 등기부는 아직 뭐요? 옛날 사람 앞으로 돼 있잖아. 그래서 이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이때도 법원이 촉탁을 해가지고 등기소에 촉탁하죠.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해서 등기가 납니다. 요때 그러면 소유권 취득하는 거 아니잖아요. 등기부만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게 이 경매 목적물이 농지라고 생각해요. 농지. 그럼 농지 같은 경우 보면 농지 이런 거 농지증 필요하죠. 농지 필요하죠. 그 농지증은 자 여기 등기 촉탁할 때 농지증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결정일에서 허가받을 때 들어와야 됩니까? 요때 들어오니까 여러분들이 공시법 시간에 배울 때 이걸 어떻게 배우냐면 이전 등기 촉탁할 때 농지에 관련해서는 농지증은 필요 없다고 이거 배우시죠? 아직 안 배우셨나? 배우셔 앞으로. 그래서 질문은 어떻게 질문은 한 5월 6월 때쯤 됐으면 이제 질문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아니 어떻게 중개사법하고 등기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선생님.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경매 같은 경우에 농지증이 필요하다고 하고 우리 저기 공시법 등기법에서 얘기할 때는 경매 같은 경우 농지증 같은 거 필요 없다고 배운다고 하면서 두 과목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게 5월 달 정도야. 공부를 좀 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 근데 그게 뭐냐면 등기법에서 얘기할 때는 이걸 얘기하는 거야. 등기. 이때 필요 없다는 거지. 그러면 아주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죠? 언제 필요하다는 얘기야? 중개사법은 요때. 그죠? 등기법은 요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어요. 5월이 안 됐는데 아직. 한번 들어주시면 다음에 가면 또. 오늘 제가 오늘 수업 들으면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게 아니야. 그 중에 또 이해되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뭐. 그 만감이 교차하면서 시간이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그게 쌓이고 가지고 이제 시험 볼 수 있는 실력이 되는 거지. 한꺼번에 다 될 수가 없지. 저는 한꺼번에 다 해드리고 싶은데 그게 다 안 되는 거야 이게. 자, 끝났네.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료 중에서. 요거 안 했네.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 여기서 어디까지 가야 돼? 자, 등기부 정리됐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거기 있는 사람들 집어내야지. 예, 그걸 인도라고 해, 인도. 끄집어내는 거. 이때 이제 끄집어낼 때 집행관 불러다가 끄집어내는 방법도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뭐예요? 이사비 돈 줘갖고 나갈래요? 그러니까 나갈게요 하면서 나가는 것도 있잖아. 이사비 줘서 내보내는 방법도 있고 강제로 하는 것도 있고. 그럼 이사비 줬을 때 나가는 그 경우가 100건이 경매 진행되면 몇 건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이사비 받아서 나가는 경우가 그죠? 강제 집행한 경우 비교해 봤을 때
뭐 강제 집행하는 것으로 볼게요. 집행관 불러다가 끄집어내는 경우가 100건이 진행되면 몇 건 정도 있을 것 같아? 100건이 진행되면 집행관 불러다가 짐 드러내는 게 몇 건 정도 있다? 한 5건 있어, 5건. 100건이 진행되면 5건. 그 정도. 예. 자, 넘기시면, 뭐가 나오냐면, 권리분석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권리분석 보세요, 권리분석. 수험생분들은 이 권리분석 부분도 참 어려워하세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거냐면, 좀 기계적으로 하자는 거, 기계적으로. 자, 보세요. 기계적으로 하는 건데, 딱 이제 기준을 잡아. 기준이 중요하죠, 뭐든지. 말소 기준. 이렇게 해서,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에 오죠? 요 기준보다 앞에 와. 아니, 우리 훈련받거나 그랬을 때 기준 해가지고, 몇 명까지 딱 끊잖아. 뭐 기준이 여기야. 이 10등이 기준이야. 그러면 앞에 오면 어떻게 해요? 이제 열여가 되죠. 살아남죠? 근데 이거 뒤에 와. 10명까지 끊었으면, 이 뒤에 오면 어떻게 돼요? 이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다시 갔다 와야 돼. 그러니까 말소 기준 딱 해서 앞에 오면 살고, 뒤에 오면 죽고, 그죠? 진짜. 맨날 꼴찌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사람이 저예요. 뛰어갔다 오라, 그러면. 진짜 자신 없는 게 달리기. 예. 특히 오래 달리기. 그죠? 자, 말소 기준입니다. 그보다 앞에 오면 살고 뒤에 오면 죽고 끝. 이게 원칙이에요. 말소 기준이 뭔지 아셔야 돼. 말소 기준은 예를 들어서 뭐 저당권이 대표적이에요. 거의 95%가 저당권이에요. 말소 기준이. 그 다음에 뭐요? 저당권하고 비슷한 게 뭐가 있어요? 담보, 가등기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뭐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그런 것도 간혹 말소 기준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있다. 저기 경매 등기요. 경매 등기도 말소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경매 등기, 저당권, 담보가 등기, 압류, 가압류 등기 이런 게 될 수 있는데 다 등기부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등기부상에 나온 요 등기 중에서 제일 빠른 거 하나만 말소 기준이야. 기준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없어요. 기준은 뭐예요? 한 개. 등기 한 개. 그러니까 등기부상의 등기 중에서 요 중에서 제일 빠른 거 한 개만 말소 기준이요. 그거보다 앞에 오면 살고 뒤에 오면 죽고. 근데 죽을 때는 요 기준부터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준부터. 그래서 여기 말소 기준 요것은 특징이 뭐냐면 경매를 거쳤다 그러면 항상 말소돼요. 이게 특징이. 얘네들은 왜 그래요? 얘네들은 돈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들이에요. 가만히 보시면. 왜 저당권 등기하죠? 은행에서? 돈 받으려고. 왜 담보가 등기하죠? 돈 받으려고. 왜 경매 붙이죠? 돈 받으려고. 왜 압류 등기 집어넣죠? 돈 받으려고. 가압류도 왜? 돈 받으려고. 돈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예요. 돈이 환장하는 거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돈 받고 그냥 뭐요?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다 못 받아도 없어져야 돼. 이게 말소 기준이야. 예. 그 뒤에 같이 죽어, 같이. 자, 그런데 예외가 뭐냐면, 예외가 뒤에 오는데 사는 게 있어. 응? 이게 예외죠. 앞에 오는데 또 죽는 게 있어. 그래서 예외입니다, 노란 게. 뒤에 오면 원래 죽어야 되잖아. 그런데 뒤에 온 것 중에서 유치권이 대표적이에요. 유치권은 등기부에 나와요, 안 나와요? 그렇지만, 현장에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막 플랜카드 걷어놓고 문 잠가놓고 그 앞에서 뭐야, 지키고 앉아있네? 유치권자라.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요 저당권보다 뒤에 유치권자가 딱 차지하고 있어. 그죠? 그래도 마지노선인 경매 등기. 아까 경매 등기가 되면 어떤 효력이 생긴다고 그랬죠? 제일 앞에서. 압류 효력이 발생된다고 그랬잖아요. 경고, 압류. 그 경매 등기 전에 점유만 했었다면, 그죠? 이 유치권자는 자신의 유치권이 말소 기준인 저당권보다 뒤에 점유가 개시했다고 해도 이거보다 점유가 더 빠르다면 자신의 유치권 갖고 낙찰자한테 대들 수 있다니까. 내 유치권 금액 공사대금 1억 내놔. 그렇지 않으면 나 못 비켜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등기부에 안 나와도. 이 사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뒤에 와도 무서운 겁니다. 예? 무서운 사람 중에 또 어떤 사람이 무서워? 말소 기준 요거보다 빠른 사람이 무섭지. 선수인 세입자가 무섭죠. 선수인 세입자 같은 경우는 선수인 세입자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 보증금을 낙찰자가 고스란히 떠나야 되죠. 그 무서운 사람 그 두 사람이요. 경매에서. 제일 흔히 만나는 사람이요. 선순위 뭐예요? 세입자. 후순위 중에서는 뭐예요? 유치권. 유치권은 그러니까 순위를 따질 필요 없이 경매에 넘어가기 전까지만 유치권 이렇게 돼버리면 무서운 사람이 이 사람.
그래서 선순위 세입자하고 유치권자가 무서운 사람이요. 뒤에 와도 무섭다는 게 이거요. 예. 인수죠, 인수. 그럼 앞에는 이게 선순위로 세입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선순위 전세권 이렇게 해도 이 전세권이나 세입자는 똑같아요. 이건 전세권 등기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뭐 선순위 세입자라고 똑같아. 자, 선순위 전세권자가 있어. 그럼 이 선순위 전세권 어떻게 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이거보다 빠르다는 거지. 그럼 이 사람 보증금, 전세 보증금은 인수야, 인수. 2억은 그대로 인수라고, 2억이라면. 그렇지만 선순위 전세권자가 어떻게 하냐면 배당 요구해서 배당에 줄 서서 배당금 받고 나가겠다는 거야. 이 사람이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보증금 2억을 그대로 낙찰자가 인수할 판인데 이 사람이 뭐예요? 선택할 때 나도 그냥 전세 보증금 배당에서 받고 나갈래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그게 배당 요구야. 그러면 배당 요구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 배당에서 받고 이 전세권은 죽는 거야. 소멸된다고. 그 배당 받을 때 얘네들보다 더 빨리 받아. 순위가 더 빠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 지금 배당에서 받고 그냥 나갈래. 어수선해서 못 살겠어.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전세권이. 이거 전세권을 선순위 세입자로 바꿔도 마찬가지야. 선순위 세입자인데 뭘 받아놓은 세입자? 확정일자. 그럼 똑같아. 확정일자 받은 선순위 세입자가 배당 요구했어.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해요? 원래는 인수될 판인데 배당 요구해서 선순위 세입자는 어떻게 해? 이제 나가줘야 돼. 다만 당장 나가는 게 아니에요. 배당해서 받고 여기서는 1등으로 받겠네. 나가는 거야. 그죠? 그래서 선순위 전세권자는 예외적으로 배당 요구하면 없어지는 거야. 예외. 그거 그림 그려놓은 거예요. 별것도 없어요. 그림 이해가 되십니까? 끝이요. 끝이라고. 자, 쉬었다가 이제 네 번째 시간 할 텐데 뭘 할 거냐면 매수신청 대리인 있죠? 그걸 마지막에 조금 더 설명드릴 거예요. 잠깐 쉬겠습니다.